네, 안녕하세요. 토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라는 책을 읽고, 여기 나오는 가장 중요한 개념인 블랙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는 1988년에 이제 처음 이제 출간이 돼서 현재 한 900만 부 이상, 과학서적으로는 굉장히 경이로운 기록인데요. 그만큼 이제 일반인들이 이 블랙홀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고, 또 최근 2020년 노벨상도 이런 블랙홀 특이점 정리나 혹은 또 이런 블랙홀을 이제 실제 관측 천체 물리학에서 이제 찾아낸 그런 연구 결과를 노벨상을 이제 수상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관심이 높은 그런 주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블랙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크게는 이제 일반 상대론과 양자역학이라는 이제 두 가지 메인 물리학의 주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일반 분들이 이해하시기 조금 이제 까다로운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능한 한 쉽게 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이번 시간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블랙홀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요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의 내용을 따라간다기보다는 이 책이 이제 가지는 어떤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 더 보충해서 이렇게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블랙홀이 뭔지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검은 구멍이죠. 그럼 왜 검게 보이냐면은 이 블랙홀은 하나의 어떤 물질이 굉장히 응축된 상태인데, 빛이 들어가서 이 물질에 반사돼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걸 이제 검정색으로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 흰색을 본다면은 모든 파장의 빛이 반사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흰색으로 보는 거고, 빨간색을 본다면은 빨간색만 이제 반사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랙홀이라는 거는 즉 빛이 들어가서 반사되지 않고, 즉 빠져나가지 못한 그런 물질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이런 블랙홀이 생길 수 있냐면은 이건 이제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뉴턴의 중력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만율력 법칙에 의해서 어떤 질량을 가진 두 물체가 있을 때 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이제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고, 이 두 물체의 질량에 비례하고, 그 앞에 비례 상수가 중력 상수, 이제 G로, 만율력 상수 G로 주어집니다. 요게 뉴턴의 이제 법칙인데, 중력 법칙인데, 여기서 보면은 이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되나요? 당기는 인력이 점점 커지죠. 즉 R 제곱분의 GMM 이렇게 주어지기 때문에 즉 R이 0으로 가면은 어떻게 되나요? 이 힘이 이제 무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두 질량 사이의 거리가 만약 0이라면은 그 당기는 힘이 이제 무한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 이 물체가 한 물체가 충분히 사이즈가 반지름이 0으로 간다면은 이 물체에 다른 물체가 이제 접근을 해서 0으로 갈 수가 있겠죠. 현재는 이제 두 개가 이렇게 어떤 정기적인 반발력으로 인해서 더 못 가지만, 이 물체가 굉장히 작다면은, 반지름이 0이라면은 0으로 간다면은 이게 이 물체도 이쪽으로 이제 중심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만류인력이 이제 무한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당기는 힘이 무한대가 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빛도 마찬가지로 이 물체가 당기는 힘이 무한대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렇게 되는 이 반지름을 우리가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요. 이건 이제 블랙홀이 되게 한 물체의 어떤 반지름 한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즉 모든 물질이 수축해서 이 슈베르츠 반지름, 슐트 반지름보다 작아지면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유도하는 공식은 이제 이렇게 주어지는데, 즉 슈베르츠 실트 반지름은 이제 RS는 이제 C 제곱분의 2gm, 이렇게 g는 이제 중력 상수가 되고요. 그다음 m은 이 물체의 질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어지는데, 어떻게 이 식이 유도됐는지는
여러분들이 그 탈출 속도의 개념을 이해하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표면에서 어떤 로켓을 이제 쏘아 올려서 지구를 탈출하려고 할 때 그때 드는 에너지가 이제 그 운동 에너지가 바로 이제 탈출 속도와 연관이 되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이제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 영상 한번 보셔도 되고, 즉 2분의 1 mv 제곱 운동 에너지가 지표면 상에서의 어떤 위치 에너지에 해당합니다. 위치 에너지가 이때는 지구상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주어지고요. 그 에너지가 마이너스 g r 분의 large m, small m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그 v를 구할 수 있는데, 그 v는 그렇게 돼서 r분의 루트 r분의 2gm 이런 식으로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그 탈출 속도가 광속과 같다, 즉 C와 같다라는 요 조건에서 바로 우리가 이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을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즉 우리가 그 탈출, 만약 지표면에서 미사일을 탈출하듯이 어떤 물체의 표면에서 빛 알갱이가 이제 탈출을 하는데, 그 탈출 속도가 항상 광속을 초월할 수는 없는 거죠. 상대론적에 의해서 모든 그 속도는 광속보단 작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광속을 넘어설 수 없는 그런 어떤 막대한 질량을 가진 놈들이 있다면 그것들은 이제 블랙홀이 될 거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블랙홀이 되는 어떤 최소한의 반지름을 우리가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을 또 다른 얘기로는 이제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얘기하고요. 즉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보다 안쪽에 있으면은 이 빛은 이제 블랙홀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블랙홀 내부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사건의 지평선으로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평선 너머에 있는 일들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그 태양의 슈바르츠 실트 반지름은 약 한 3km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지구 같은 경우에 한 9mm, 즉 지구를 이 그 아몬드 크기로 이제 압축을 한다면은, 이렇게 찌부러뜨려서 이렇게 크기를 줄인다면은 요 정도 사이즈에서 이제 지구도 이제 블랙홀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슈바르츠 실트 블랙홀을 가장 어떤 단순한 형태의 블랙홀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회전하지 않고 어떤 차지, 전하가 없는 그런 형태의 블랙홀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무모 정리라는 건데, 이제 모라는 건 이제 털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털이 없다, 즉 블랙홀은 털이 없다라는 말 여러분들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이제 no hair theorem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털이라는 건, 헤어라는 건 실제 어떤 이런 그 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우리가 이걸 구분하기 위한 특성을 얘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특성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즉 여기서 헤어는 하나의 그 우리가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그 특성을 의미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모든 블랙홀은 어떤 단 세 가지 파라메타로만 이제 기술을 할 수 있다라는 이론인데요. 즉 그게 뭐냐면은 질량, 아까 그 슈버트 실트 반지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질량이었죠. 그래서 질량과 그다음에 전하, 그다음에 각운동량, 이 세 가지입니다. 즉 각운동량은 이제 블랙홀 자체가 이제 자전을 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전하를 가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가지를 제외하면은 모든 블랙홀은 다 이제 동일하다, 그런 얘기지요. 그래서 만약 뭐 질량은 동일하다면 이 귤로 만든 블랙홀이나 혹은 이런 그 커피잔으로 만든 블랙홀이나 수축을 하면 동일한 블랙홀이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는 이런 그 무모 정리가 조금 이제 의문시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논문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이런 그 현재의 어떤 포지티브 그 우주상수라는 거는 이제 아인슈타인의 중력장 방정식에 나오는 하나의 어떤 그 파라메터인데, 요 값이 진공에서의 어떤 에너지 밀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 값을 이제 0으로 생각했는데 0이 아니라 현재는 6.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0승, 0에 가깝지만 굉장히 작은 값이지만 0이 아닌 포지티브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건에서 어떤 양자장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계산을 하면은 적어도 그 하나의 어떤 퀀텀 헤어, 즉 블랙홀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특성이 있다, 또 다른 어떤 변수가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최근에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모 정리는 여러분들이 참고로만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블랙홀을 우리가 흔히 어, 그 슈버트 실트 블랙홀, 즉 질량만 가지고 있을 경우 가장 초기에 나온 그런 블랙홀 모형을 우리가 슈버트 실트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슈버트 실트 블랙홀은 구조가 아주 단순한데 아까 말씀드린 이제 슈버트 실트 반지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어, 그 특이점이 있죠. 특이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이벤트 호라이즌, 즉그 사건의 지평선으로 구성된 이런 단순한 형태의 공 모양의 블랙홀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호라이즌 밖으로는 이제 빛이 빠져나갈 수가 없고 블랙홀 내로 진입한 그런 물체는 이 특이점과 충돌해서 소멸되는, 즉 소멸되면서 이제 블랙홀이 점점 이제 커지는, 성장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진화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런 그 블랙홀들이 어, 회전하는 경우, 이걸 우리가 커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량 플러스 회전을 하는 경우를 우리가 커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하 플러스 이제 질량 있는 경우를 우리가 라이스넌 노스트롬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질량과 전하, 회전을 동시에 하는 경우를 우리가 그 컬 뉴만 블랙홀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어떤 성질이 달라지고 실제 어떤 내부 구조가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건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될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이제 하나의 그 블랙홀을 구분하는 질량, 그 다음에 스핀, 그 다음에 전하,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또 크기로도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 질량이 충분히 큰 경우, 즉 한 태양 질량의 m 스타라는 건 이제 태양 질량을 의미하고 10의 5승배, 즉 한 10만 배에서 그 다음에 한 100억 배까지 10의 10승배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고 현재 우리 은하 가운데에 있는 이런 그 블랙홀들은 이런 그 초대 질량 블랙홀로 이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중간 질량 블랙홀은 한 10의 3승, 1000배 정도, 태양 질량이 한 1000배 정도. 근데 중간 질량 블랙홀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항성 질량 블랙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데, 태양의 크기에서 태양 자체는 이제 블랙홀이 될 수는 없고, 요건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 그 찬드라 세카르 그 한계 때문에 그렇고, 태양보다 이제 1.44배 이상 큰 놈들이 블랙홀이 될 수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이제 태양같이 이런 그 빛을 내다가 블랙홀 되는 경우를 우리가 항성 질량 블랙홀이라고 합니다. 요런 것도 우주에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요 크기는 한 30km 정도 크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니 혹은 마이크로 블랙홀이라고 하는 질량이 한 산 무게에서 한 달의 무게 정도 되는 이런 블랙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런 그 블랙홀들을 우리가 구분할 때 다 어떤 그 기원이 달라지고 아직까지 명백하게 이런 그 초대 질량 블랙홀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확실히 이제 규명되지 않은 상태고, 그 다음에 왜 중간 질량 블랙홀이 드문지, 거의 관측되지 않는지도 아직 미스테리인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항성 질량 블랙홀에서도 태양과 같은 이제 태양보다 이제 큰 황성들이 이제 수축을 해서 이제 블랙홀이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이론들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미니 블랙홀 같은 경우, 이건 초기에 어떤 원시 우주에서 같이 생성된 이제 블랙홀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미니 블랙홀들도 현재 우주에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그 스티븐 호킹이 요 다음 챕터에서 호킹 목사를 얘기를 하면서 이런 호킹 목사의 미니 블랙홀들을 관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관찰이 잘 되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미스테리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질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이런 그 블랙홀의 내부 구조를 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이런 그 블랙홀의 그 겉면은 그 사건의 지평선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슈르실드 반지름에 해당하는 그 면이 이제 사건의 지평선이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그 블랙홀의 가상 그 이미지인데요. 여기 어떤 이런 그 항성이 있고 옆에 이제 블랙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하나의 그 쌍성, 즉 하나의 그 쌍둥이 같이 두 항성이 항성이 있다가 하나가 이제 뭐 적색 거성을 지나서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 블랙홀로 이제 수축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어, 그럴 때 이제 이 블랙홀로 이 옆에 있는 그 항성의 어떤 그 잔재들, 옆에 있는 항상 가스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빛을 내고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그 먼지나 이런 그 가스 입자가 블랙홀로 빨려가면서 굉장히 그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그 X선이나 혹은 감마선을 이제 방출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그 강착 원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래션 디스크라고 하고, 그래서 이런 그 강착 원반은 이런 그 가스 구름에서 어떤 마찰로 가열돼서 아주 굉장히 고온, 수백만 도의 고온이 돼서 이런 그 X선이나 이제 감마선이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랙홀이 만약 우주에 혼자 존재한다면 우리가 그걸 관찰을 하기는 굉장히 힘들겠죠. 빛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런 그 블랙홀 자체가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이제 시공간의 하나의 특이점을 만들고 그 뒤틀림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그 중력 렌즈 효과로서 우리가 옆에서 들어오는 빛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으로 관찰할 수도 있고, 또 이러한 그 강착 원반에서 나오는 이런 빛으로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에 요 블랙홀의 실제 그 전파망원경으로 관찰한 이미지 사진을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블랙홀 내부에는 이제 특이점, 말 그대로 이제 싱귤레러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률과 시공간의 이제 공률과 밀도가 이제 무한대가 되는 그런 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이 지점에서는 그 물리학 법칙을 이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호킹도 이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그 블랙홀에서의 어떤 싱글레러티를 없앨 수가 있고,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블랙홀 자체도 이제 그 복사를 한다고 또 호킹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호킹 레디에이션, 호킹 복사라는 건데요. 그건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이 이론을 결합하면은 이 특이점을 우리가 없앨 수가 있고, 이 특이점에서 일어난 일도 이해를 하지 않을까. 그게 또 우리 우주의 초기 상태를 이해하는 하나의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블랙홀 연구가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토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그 사건의 지평선에서는 그 안에 들어간 빛이나 물질이 밖으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즉 들어갈 수만 있고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 우주 검열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안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가 밖에 있는 우리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우주 자체의 어떤 검열관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그 최근에 이런 그 연구되는 이런 블랙홀들에서는 다시 이제 웜홀 같은 것들이 블랙홀 내부에 존재할 수 있어서 다른 어떤 우주나 다른 차원, 다른 세계로 이렇게 다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재미난 게 이런 그 어, 회전하는 블랙홀, 즉 커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런 그 커 블랙홀에서는 작용권, 즉 에르고스피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요건 이제 사건의 지평선 밖의 영역인데요. 즉 여기 에르고스피어에 있는 어떤 이런 그 사람이나 물체는 다시 블랙홀 밖으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고요. 그렇지만 블랙홀이 회전하는 방향으로 이제 그
중력의 어떤 효과를 받는 이런 중력 자성이 이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에르고스피어에서는 이제 음의 에너지가 존재하는 그런 특이한 그런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르고스피어에서 예를 들어 그 우주선이 밖으로 이제 빠져나갈 때 이 블랙홀의 에너지를 이제 얻는 그런 프로세스가 가능하고 그걸 이제 작년도 노벨상 그 수상자인 그 로저 펜로즈가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이제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이제 펜로즈 프로세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블랙홀이 있어도 여기서 뭐 복사된 에너지를 우리가 그 사용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런 펜로즈 과정을 이용해 가지고 블랙홀의 에너지를 얻는 것이 이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터스텔라에 보시면은 그 영화 과정에서 나중에 그 주인공이 이제 그 블랙홀로 이제 빨려 들어가면서 그 다른 우주선을 이렇게 도킹을 이제 분리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는데, 즉 이 그 영역이 바로 이제 이런 그 에르고스피어에서 그 작용 반작용을 인해 가지고 이런 그 펜로즈 과정을 통해서 그 다른 우주선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그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에너지를 모두 블랙홀의 회전 에너지를 모두 추출했을 경우에 이런 그 블랙홀의 회전이 멈추고 그 작용권이 이제 사라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펜로즈 프로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리뷰를 하고, 일단은 우리가 그 블랙홀의 그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다. 왜 이 에너지가 중요하냐면, 이 에너지의 크기가 보통 우리 항성에, 우리 그 태양과 같은 항성에 뭐 수천 개 혹은 수십만 개의 그 에너지를 블랙홀이 한꺼번에 그 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그런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런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터스텔라의 그 블랙홀이 있죠. 이건 이제 하나의 그 가상적인 블랙홀인데,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가르강티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프랑스어 러블레 그 소설에 나오는 어떤 그 거인 왕의 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자문한 사람이 이 킵손이라는 그 노벨상 수상자인데, 존 휠러의 제자라고 했었죠. 그래서 시공간의 웜홀과 이제 항성 간의 여행에 의해서 유형성, 이런 논문을 바탕으로 이제 영화가 제작됐는데, 이게 이런 그 웜홀을 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인터스텔라 간의, 즉 그 또 다른 어떤 은하 간의 어떤 우주 여행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소재이기 때문에 이 영화가 유명하고, 또 실제적으로 물리학적으로도 상당히 그 자세하게 고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영화를 보시면 이제 밀러 행성, 이제 만 행성, 에동먼드 행성, 에동먼드 행성은 제일 마지막에 이제 가는 행성이죠. 그래서 이제 밀러 행성과 만 행성이 가르강티아 블랙홀 주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조금 말은 안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지만 이 강착 원반에서 실제로 X선이나 감마선과 같은 막대한 이제 방사능이 그 방사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이 이런 방사능에 이제 핍복이 될 텐데, 과연 그 인류가 이제 이런 별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런 의문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 영화는 이 영화 자체로도 상당히 그 많은 그 물리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우리가 이 뭐 밀레 행성에서의 뭐 1시간이 지구에서의 뭐 7년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 이제 중력에 의한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한 그 시간 지연 효과죠. 뭐 타임 달레이션 효과도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블랙홀을 우리가 그 통과할 때, 웜홀을 통과할 때 일어나는 그런 현상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도 사실 상당히 유용한 논문이고, 우리가 그 어떤 인터스텔라의 어떤 그 우주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게 있으려면 이제 웜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영화의 설정에서 보시면은 지구에서 100억 광년 떨어진 커 블랙홀이고요. 태양 질량의 한 1억 배가 되는 초대 질량 블랙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이 그 블랙홀의 반지름이 약 하나의 그 1AU, 즉 지구까지, 태양과 지구까지의 거리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형태의 블랙홀이고, 이 자전 속도가 광속의 한 99.8%, 즉
광속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 이런 블랙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블랙홀에서 나오는 지금 강착 원반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요 위쪽에 이미지가 있고 아래쪽에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고증에 충실해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주위에 어떤 다른 별이나 또 다른 어떤 성운 혹은 가스들과 인터랙션 상호작용을 하는 블랙홀은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블랙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강착 원반이 이렇게 회전하고 있는 거죠. 회전하고 있고 이걸 어크레이션 디스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요 뒤쪽도 사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중력 렌즈 효과 때문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뒤쪽 빛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요 가운데 가장 작은 영역에 있는 빛을 우리가 포톤 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톤 링 안쪽으로는 빛이 빠져나올 수 있지만 포톤 링 어, 나올 수가 없지만 사건 지평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포톤 링 밖에 있는 빛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운데는 이제 우리가 암흑 블랙홀 섀도우라고 불려지고,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도 역시 이제 빛이 위쪽에 어떤 강착 원반이 있듯이 아래쪽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하나의 중력 렌즈 효과로 인해서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미난 게 요 도플러 빔 효과라고 해가지고 왼쪽 영역이 오른쪽 영역보다 조금 더 밝죠. 이게 바로 지금 블랙홀이 회전 방향이 이렇게 반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요쪽은 이제 빛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관찰하는 쪽으로 이제 오는 방향이라서 더 밝게 보이는 그런 효과를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도플러 효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어, 그 빛, 어, 별이 이제 다가오면은 이제 주파수가 이제 점점 높아지고, 즉 청색 편의가 일어나고 멀어지면 이제 적색 편의가 일어나듯이,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쪽으로 관측 방향 쪽으로 이제 오는 그런 빛은 더 이제 밝게 보인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전파 망원경으로, 즉 이벤트 호라이즌 텔레스코프라고 해서 지구 크기의 어떤 전파 망원경을 우리가 구성을 했습니다. 과학자들이. 그래서 여러 군데, 여기는 이제 멕시코에 있는 그런 사이트인데, 멕시코에도 있고 이제 남극에도 있고 이런 형태의 지구적인 스케일로 일곱 개 혹은 여덟 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우리가 하나의 거대한 텔레스코프를 만든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래서 M87 블랙홀을 관찰을 했는데, M87이 어디냐 하면 이제 천여 자리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로부터 한 5,500만 광년 떨어진 곳이고요. 그래서 5,500만 년 전의 빛을 우리가 이제 관찰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블랙홀의 질량이 태양 질량의 한 65억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질량이죠. 그래서 거대 질량 블랙홀에 해당하고, 이 크기가 한 1,000억 킬로미터 정도 되고, 실제 블랙홀이 위치한 부분은 한 400억 킬로미터 정도 되는 요 사이에 이제 블랙홀에 위치하는 게 되고요. 요건 하나의 우리가 실제 과학 망원경으로 우리가 관찰한 게 아니라 전파 망원경으로 데이터를 이제 관찰해서 그걸 이미지 프로세스를 이제 처리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금 이제 차이가 있고요. 그렇지만 요게 이제 강착 원반이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 이쪽 안쪽에 이제 블랙홀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고, 왼쪽 편이 이제 오른쪽 편에 비해서 조금 더 밝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반시 방향으로 이제 회전할 거다라고 이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시뮬레이션 영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 찬드라 세카르 한계라는 건데, 즉 찬드라 세카르 리밋이 뭐냐면은 이 인도의 물리학자인 찬드라 세카르가 어, 발견한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한 클럼 캠브리지,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에 이제 유학을 가기 전에, 그 당시 이제 인도가 영국의 식민지였죠. 그 배를 타고 갔는데 몇 달간 가면서
이제 한 10분에 걸쳐서 생각한 아이디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즉 어떤 경우에 이제 블랙홀이 되느냐, 즉 이런 태양과 같은 항성들은 이제 빛을, 그 수소가 이제 헬륨으로 바뀌는 이제 핵융합 반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 이런 핵융합 반응을 헬륨이 다시 더 무거운 원소로 바뀌는 이런 핵융합 반응을 하다가 나중에 점점 이제 연료가 없어지면은 이 그 밖은 이제 팽창하고 내부는 그 줄어들어서, 즉 밖에 있는 것들은 이제 그 적색 거성이 돼서 날아가 버리고, 내부는 이제 그 온도가 식어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백색 외성이라는 게 되는데, 그래서 화이트 드워프가 되는데, 이런 화이트 드워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질량이 무거우면은 이 화이트 드워프가 되는 게 아니라 중성자별, 즉 화이트 드워프 상태는 하나의 전자와 양성자, 중성자가 이제 함께 공존하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중성자별은 이게 더 찌그러져 가지고 아예 전자하고 양성자가 모여서 만나서 이제 아예 중성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양성자하고 중성자는 하나의 그 서로 쌍둥이 입자라고 보시면 되고, 중성자는 이제 양성자하고 전자, 그 다음에 또 그 뉴트리노, 그 안티 뉴트리 반 뉴트리노로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그 베타 마이너스 붕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베타 마이너스 붕괴 역과정에 의해서 즉 양성자와 전자가 만나서 이제 중성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중성자만으로 이루어진 별이 바로 이제 중성자 별이 되고, 그다음에 이런 중성자 별도 서로 간에 어떤 그 청력, 이런 그 스트롱 포스로 인해 가지고 청력이 또 더 이상 붕괴가 못하도록 그 청력을 막아줄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양성자나 전자나 중성자 모두 다 그 페로미온이기 때문에, 페로미온은 한 가지 상태를 두 입자가 가지지 못한다는 이런 파울리 베타 원리가 성립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해서 서로 간에 이제 반발을 일으키는, 두 물체가 이제 같은 사이트에 있으려고 하면은 그걸 이제 반발을 시키는 그런 반발력이 존재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 축퇴력이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페로미온, 전자와 같은 페로미온 입자가 반발을 하는 걸 우리가 그 전자 축퇴합을 그 버티고 있는 걸 우리가 화이트 드워프, 그 백색 외성이라 하고, 중성자단에서 버티고 있는 걸 중성자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성자단에서 이 축퇴 압력을 또 버티지 못하면은 이게 이제 블랙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즉 어떤 별이 이제 그 백색 외성이 되는지 그걸 이제 구분해주는 그 질량의 한계를 정하는 게 바로 찬드라 세칼 한계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유도하는 식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데, 또 그 양자역학적인 그 페로미온의 어떤 그 분포, 밀도, 우리가 페로미온의 그 density of state와 그 다음에 에너지 분포만 알면은 이걸 쉽게 유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도하는 건 제가 나중에 다음 기회에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그 찬드라 세카르 한계 이상의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은 즉 중력이 더 커지기 때문에 전자 축퇴합이 불충분해서 이게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진화하게 된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건 찬드라 세카르가 이걸 발표한 건 아닌데 그 빌헬름 안더슨과 크립스턴 스터너가 이제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이제 찬드라 세카르가 이제 19세 때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후에 이런 연구를 계속 초기에 좀 했기 때문에 노벨상을 받았고요. 찬드라 세카르는 굉장히 그 유명하고 또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드라 세카르 한계 질량이 얼마냐 하면 태양 질량이 1.44배가 됩니다. 태양 질량보다 1.44배가 넘으면은 백색 외성이 될 수 없고 무조건 이제 중성자 별이나 블랙홀로 이제 진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양도 현재 불타고 있지만 한 7억 년 후면 이제 이렇게 적석 거성이 돼서 지구, 화성 정도까지 이제 그 크기가 커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이제 폭발을
해서 이제 백색 외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양의 수명이 한 100억 년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 그 중요한 개념이 이런 그 백색 외성이 또 질량을 더 얻어서, 즉 태양 질량 1.44배 이상이 돼서 이제 폭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그 초신성이라고 합니다. 그걸 또 1A형 그 초신성이라고 하고, 이게 하나의 모든 그 초신성에서 발견되는 그런 입자의 어떤 복사 방출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주의 거리, 즉 우주에서 다른 어떤 은하까지 떨어진 거리를 측정하는 하나의 그 표준 촛불로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표준 촛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촛불의 밝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즉 백색 외성이 질량을 더 얻어서, 질량을 더 얻게 되는 과정은 뭐 이런 쌍성계 같은 시스템에서 옆에 있는 항성에서 어떤 그 질량을 이 백색 외성이 이제 빨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혹은 뭐 성간 물질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경우에서 이 백색 외성이 무거워져서 폭발하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원A형 초신성이라 하고, 이 밝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밝기를 알면은 그 거리를 그 계산할 수가 있죠. 실제 관측 밝기와 그 겉보기 밝기를 비교를 하면은 이제 거리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준 촛불로 이제 활용되고 있는데, 여기서도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제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가장 가까운 블랙홀을 가려고 하더라도 1000광년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이제 1000년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보면 어떤 그 좀 뜬구름 잡는 얘기, 나와는 상관없는 얘기라고 들려질 수 있지만, 우리가 이런 블랙홀을 이해함으로써 또 양자역학과 이제 중력을 통합할 수가 있고, 또 나머지 힘은 이미 그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대통일 이론으로서 이 온 우주의 그 삼라만상을 하나의 식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그 토대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어떤 상상력과 결부돼 가지고 이런 그 시간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우주에서 그 웜홀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수십억 수백억 광년이 떨어진 공간을 이제 가로질러 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다든지, 즉 인간의 활동 무대를 지구 밖으로 이제 넓히려는 그런 시도에 이제 걸맞게 또 에너지를 또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수단으로서, 최후의 수단으로서도 연구가 충분히 이제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들이 사실 기존의 어떤 천문학자나 혹은 물리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같이 이렇게 정보가 서로 이렇게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되는 사회에서는 일반인들도 충분히 이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같이 좀 소통하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좀 발전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제 긴 시간 시청해서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태양이 언제까지 계속 탈 수 있을지 모르죠. 현재로서는 아직 수명이 한 50억 년 남았다고 하는데, 그 전에 한 6, 7억 년이 지나면 이게 적색 고성이 돼서 태양이 점점 팽창하면서 이미 지구에서 사는 모든 생명체는 이제 사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다른 우주로 나가야 되는 게 이제 필수적인 그 운명인데, 아무튼 그런 그 우리의 그 후세에 대한 어떤 미션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도 이런 블랙홀이나 우주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또 계속되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서로 아웅다웅하면서 서로 싸울 필요가 있을지, 어차피 우리는 불과 몇 억 년이 지나면 다 사라질 존재인데 그렇게 아웅다웅하면서 살 필요가 있을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좀 퀘스천을 던져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럼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